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50년 전 한국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흔히 월남전이라고 불린 베트남 전쟁이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한국에게 있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을 지휘하던 호치민은 절대로 한국군과 1대1로 맞짱 뜨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경고했고,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와 미국이 12년 동안이나 실패한 요새를 한국군은 단 2시간 만에 점령해버렸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며 자괴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아예 베트남 전쟁을 한국군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사설까지 등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군대 얘기, 둘째는 축구 얘기, 셋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하죠.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겠지만 남자들과 여자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1위라는 오명을 쓰던 시절이 지나간 듯 합니다. 바로 채널A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수부대 6팀이 모여 부대의 명예를 걸고 극한의 서바이벌을 통해 최종 우승 부대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안되면 되게 한다는 슬로건을 가진 육군 특수전사령부 공수특전여단, 물같이 침투하며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는 해군 해병대 수색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임대, 불가능은 없다라는 해군 특수전 전단 UDTCL,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의 해군 해남구조전대 SSU,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호한다의 육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SEDT가 등장하죠. 가히 최강 특수부대의 위용은 어김없이 TV에서 보여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군대에 관심 없던 여성들로 하여금 압도적인 승부욕과 용맹함, 출연자들의 남성다움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스스로 한국 특수부대를 검색하는 여성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의 특수부대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 건 비단 요즘에 시작된 트렌드는 아닙니다. 이미 50년 전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들로부터 이미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죠. 바로 1960년 월남전, 다른 말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전이 발발한 이유는 1964년 통킹망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가 제3세계에서 전개하는 민족해방운동은 미군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면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1962년까지 11,000명이 넘는 비전투 군사요원들을 베트남으로 파견했는데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만약 적군이 공격한다면 이에 대응해도 좋다면서 사실상 교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1964년 8월 미 해군 구축함이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초계정으로부터 공격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미국 의회는 베트남전 참전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네디 후임으로 들어선 존슨 대통령 행정부에 들어 실제 참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과 러시아와의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구축한 첨단 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에 참전 중이던 미군들은 돈과 무기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매일같이 술판을 벌이기 일쑤였죠. 심지어는 술을 마신 상태로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에게 이 베트남전은 지옥과도 같은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미군은 단 한 번도 정글에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사막의 폭풍과 같은 거대한 군사작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전은 또 다른 한국전쟁이었다고 말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직후 38선 이북으로 진격했던 것과는 달리 북베트남으로의 진격이 없는 고유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정글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미군들에게 지옥이었죠. 미군이 치른 대부분의 작전은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베트콩을 쉽게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찌민 서쪽의 구찌 지역에는 당시 베트콩이 생활하고 작전했던 땅굴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에는 수십 명의 베트콩이 땅 밑에서 생활하기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터널을 찾거나 베트콩을 찾거나 하는 수색 작전에서 미군들은 지쳐만 갔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베트콩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항상 머리칼이 곤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죠. 부비트랩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베트콩을 목표로 미군이 설치한 부비트랩들은 베트콩들에 의해 다시 설치되었고, 이는 정글에서 수색 작전을 펴는 미군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 때문에 미군에서는 무려 65,000명이 넘는 탈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결국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국도 미국의 우방이었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1차의 의무병과 태권도 교관 등 비전투 요원 140명을, 2차의 비둘기부대 2,000명을 대민 지원으로, 그리고 3차부터 전투부대가 파병됐는데요. 파병 요청을 받았을 당시 가나남 탈피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를 경제발전에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미국을 방문해 존슨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투병력을 파병해주는 대가를 달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 방문으로 한국은 식량, 물자, 기술, 자금을 지원받기로 합의가 됐죠. 그런데 한국에 보낸 파병부대는 평범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전투특수부대로 구성했죠. 해병대의 청룡부대, 육군의 맹호부대, 백마부대, 음마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그리고 현 특전여단으로 바뀐 공수지구대까지 파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파병 직후부터 전쟁의 신이라 불리며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짜빈동 전투는 한국의 활약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전까지 한국군을 우습게 보던 미군들의 인식을 바꿔놓기도 한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월남전에서 해병대 청룡부대는 파이어베이스라고 불리는 중대전술을 폈는데요. 파이어베이스는 동서남북 사방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원형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 간에 서로 폭격을 지원할 수 있는 진지를 짓고 적의 폭격에 대비한 홀을 파놓습니다. 한 호당 두세 명이 허리만큼 들어가도록 파두고는 각 홀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는 전술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박격포, 탄약, 식료품 등을 보관하고는 밖으로는 윤형 철조망을 비롯한 혼합형 철조망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각종 지뢰를 설치해 완전 요새를 구축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전술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공중폭격에 취약했다는 점, 그리고 적군이 이 파이어베이스를 고립시키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었죠. 그러나 당시 공중은 미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월남전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방어진지였죠. 이 파이어베이스를 두고 미군들은 무슨 전쟁에서 중대전술이냐고 비아냥대면서 연대 또는 대대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전술의 진가가 발휘된 전투가 바로 짜빈동 전투입니다. 1967년 2월 14일 밤 남베트남 꽝나이 성의 짜빈동이라는 마을에서는 월남전 역사상 오래도록 기억될 전투가 펼쳐집니다. 흔히 강철연대라고 불리던 월맹 정규군 제2사단 1연대와 지원 및 차단부대로 투입된 제21연대 총 4,630명은 야간에 청룡부대를 향해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파이어베이스의 존재를 까마득히 몰랐던 월맹군은 청룡부대 11중대가 완전히 섬멸시켜버렸죠. 약 200명의 청룡부대원은 4,600명의 월맹군과 싸워 1대 23이라는 숫자를 처절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청룡부대는 대전차 유탄포 6문, 화염방사기 3문, 기관총 2정, 소총실탄 6,000발을 획득했죠. 이 전투가 끝난 직후 미 해병 3상륙군단장인 월두준장은 내가 월남전에서 처음 보는 전과라면서 미군도 보고 배워야 한다고 극찬했죠. 이 전투를 시작으로 한국군은 연합군들 사이에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비단 연합군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했던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이 전쟁을 전부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설이 에반스빌 저널에 게재됐는데요. 한국군은 불과 5만에 불과한 병력으로 전술구역에 침입한 적을 몇 시간 만에 제압했고 베트콩이 장악한 중부 해안지대를 이제는 한국군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베트남의 미군은 전투든 민간 지원 사업이든 무조건 한국군을 최고로 평가한다면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미군들은 하나같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는 프랑스와 미군, 남베트남이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으로도 점령하지 못한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군은 2시간 만에 함락시켰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면서 해병대의 능력에 극찬을 표했습니다. 1966년 뉴욕타임즈가 베트콩으로부터 노획한 지령문에 따르면 북베트남군을 이끌던 호치민이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한국군인과 맞닥뜨리면 대응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면 충돌을 피하라면서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 1대1 대결은 피하라고 주문했다고 하죠. 그만큼 한국에서 파병된 특수부대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을 두고 미군은 적군의 공격이 발견되면 일단 후퇴하며 지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미 본 공격을 시작할 때는 적군이 이미 달아난 뒤였지만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적군의 공격이 발각되자마자 즉각 공격 방향을 파악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여러 방향에서 한 번에 조여오면서 적을 포획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며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군의 용맹함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지만 한국군은 용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민정신도 투철했었죠.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장유유서의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중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민간인을 만나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는데 이 모습이 베트남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맹호 부대의 경우는 전투병력으로 파견되었으나 시간이 날 때마다 주둔지와 가까운 대민봉사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이 모습은 연합군들의 귀감이 되었죠. 당시 베트남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군인들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쳐도 한 명의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광고판이 붙었을 정도였는데요. 고보이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맹호 부대의 상징과도 같은 댐인데 상부의 지시 없이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준 댐입니다. 온화한 기후의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벼 3모작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즉 한 해 3번 수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건기에는 물이 부족한 관계로 2모작만 시행하고 있었는데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영구적으로 활용 가능한 댐을 만들어 주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하나같이 전투력도 최상인 한국 군인은 애민정신도 뛰어나다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파병 요청을 받아 베트남에서 전례 없는 전가와 애민정신으로 귀감이 되었으나 결국 베트남 전쟁은 미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승리를 가져왔었어야 했는지는 개인의 판단일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제적인 목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었던 만큼 그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